야, 고아 주제에 여기서 서빙이나 하고 있었어? 서울 한복판 백화점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와 팔짱을 낀 남자가 서빙하는 여자 직원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온갖 구박을 받으며 맨몸으로 쫓겨난 전처였습니다. 이혼 후 남자가 새 여자친구와 백화점에 쇼핑하러 왔다가 마주친 거였죠. 진짜 웃긴다. 쫓겨난 년이 여기서 밥이나 나르고 있네? 남자가 비웃으며 파스타 접시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찰싹 소스가 여자의 옷에 튀었죠. 그런데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달려와 여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순간 남자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고 계신 모든 분께 큰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장민호는 약혼녀 미연과 함께 백화점 명품관을 거닐고 있었어요. 미연은 명품 가방 매장 앞에 멈춰서더니 진열된 가방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쁜데 어떡하지? 미연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다 사. 우리 미연이가 원하는데. 직원이 가방 3개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민호는 신용카드를 건네며 뿌듯해했어요. 카드를 긁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은 백화점 최상층 고급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미연이 안내 직원에게 말했어요. 우리 테이블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아버지가 까다로우셔서요. 거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도 거들었어요. 장인어른이 이 백화점 VIP시라 말이에요. 안내 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을 창가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서빙하는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민호가 메뉴판을 받아들다가 순간 손을 멈췄어요.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 목소리. 민호는 고개를 들어 직원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설마, 정윤이? 직원은 대답 없이 차갑게 서 있었어요. 미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요? 내 전처야. 민호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어머, 진짜 전처 맞아요? 여기서 서빙해요?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유는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정윤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민호는 등받이에 기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세상 참 좁네. 여기서 일하다니. 근데 너 여기서 얼마 받아? 미연이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 이런 데서 일하시나 봐요. 전처한테 주문하기 민망한데요? 정유는 아무 말 없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얼마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와 파스타, 샐러드가 정갈하게 담긴 접시들이었어요. 민호가 포크로 파스타를 뒤적이다가 뭔가를 집어 올렸습니다. 잠깐, 이거 뭐야? 포크 끝에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걸려 있었어요. 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이거 봐. 머리카락 나왔어.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연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소리쳤어요. 으악, 이게 뭐야? 위생 관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윤이 다가와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미연이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일부러 손으로 쳤습니다. 찰랑 물이 정윤의 앞치마에 쏟아졌어요.
어머,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그런데 서비스 교육은 받으셨어요? 미연이 거짓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유는 조용히 냅킨을 꺼내 젖은 앞치마를 닦았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새 음식으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매니저 어딨어요? 머리카락 나왔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너무 시끄럽네요. 하지만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런 식당을 백화점에서 운영해요? 위생관리가 엉망이잖아.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이었어요. 손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긴요. 음식에서 저 여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민호가 포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미연도 가세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백화점 VIP신데 이렇게 관리해도 돼요? 매니저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새 음식으로 교체해드리고 식사 비용도 면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면제?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민호가 갑자기 파스타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파스타 면발과 소스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가족 단위 손님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연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스테이크 접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어요. 이것도 먹기 싫은데요? 다시 만들어 와요. 아니, 이런 식당에서 더 먹기 싫네. 그러고는 샐러드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접시가 테이블 끝에서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어요. 상추와 토마토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어머, 또 손이 미끄러졌네요. 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한 남성 손님이 매니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 도저히 식사를 못하겠네요. 민호는 정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혼한 전처가 복수하려고 일부러 머리카락 넣은 거라고요. 정윤은 여전히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조용히 해결하시죠.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피해? 우리가 피해받았다고요. 민호가 매니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과 포크, 나이프를 바닥에 쓸어내렸어요. 와르르 금속 소리와 함께 물건들이 흩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 여러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미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백화점 식당은 위생도 엉망이고 직원 관리도 안 되는 곳이에요.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은 테이블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빠르게 걸어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에 이어폰을 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윤 앞에 일렬로 서더니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포크 소리, 대화 소리, 모든 것이 멈췄어요. 민호와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찍던 손님들도
움직임을 멈췄어요. 정윤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이 손님들 영업 방해로 조치하세요. 출입 연구 제한입니다. 경호원 2명이 민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다른 2명은 미연 쪽으로 다가갔어요. 민호가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손 떼. 야, 이정윤, 종업원 주제에 네가 뭔데 이래. 미연은 황급히 명품 가방들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팔을 잡았어요. 조용히 나가주시죠. 나요.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미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 사람은 식당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변호사 부를 거야.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멍하니 서 있는 정윤을 바라봤어요. 정윤은 깨진 접시 조각들과 흩어진 음식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빙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청소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손님들을 향해 고개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식사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유니폼을 정돈하고 다른 테이블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손님 한 분이 메뉴판을 보고 계셨어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정윤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 손님은 놀란 눈으로 정윤을 쳐다봤어요. 아, 네. 그런데 사장님이세요? 정윤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서빙 직원입니다. 편하게 주문하세요. 그날 저녁부터 백화점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매주 식당에서 직접 서빙을 한다고요. 소문은 직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년 전 정윤의 삶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정윤과 민호 그리고 시어머니 영숙은 함께 살았습니다. 민호는 중소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정윤은 결혼 후 살림하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윤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반찬을 먹어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반찬이 왜 이래? 짜기만 하고. 정윤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에휴, 고아 출신이라 엄마한테 뭐 배운 적이 있어야지, 원. 정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참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갑자기 소리쳤어요. 내 금반지 어디 갔어? 정윤이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반지요? 내가 거실 테이블에 뒀는데 없어. 집에 너밖에 없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윤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본 적도 없는데요. 본 적 없다고? 고아 출신이라 손버릇이 나쁜 건지 원.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설탕을 빌리러 왔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내 금반지를 가져가 놓고 시치미를 떼네요. 옆집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에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아들에게 달려가 반지 얘기를 했죠. 민호가 정윤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못 봤어? 전 진짜 못 봤어요. 엄마 반지 잘 찾아봐. 어디 떨어졌겠지. 이틀 뒤 시어머니가 금반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네. 내 서랍 안쪽에. 하지만 정윤에게 사과는 없었어요. 같은 시기 민호는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친한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죠.
민호가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선배 옆에 앉아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원피스에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옆에 걸쳐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손목에 걸친 비싸 보이는 명품 시계에 눈이 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미연이라고 해요. 미연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아, 네. 장민호입니다. 민호가 어색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미연의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연은 자연스럽게 민호 옆자리에 앉았어요. 사장님, 회사는 어떤 일 하세요? 중소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미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서는 아내도 어머니도 자기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미연이 우아하게 와인 잔을 들었어요. 저요? 저는 아버지 회사 일을 조금 도와드려요.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버지가 요즘 국내 중소기업 투자에 관심이 많으세요.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를 찾고 계시거든요. 민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네. 오빠네 회사도 성장 가능성 있어 보이면 투자할 수 있죠. 미연이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불렀어요.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연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금박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어요. 오빠 연락처 교환해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오빠 회사 소개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민호는 황급히 자기 명함을 꺼냈습니다. 미연의 명함에는 오미연 전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연이 발레 파킹 티켓을 건넸어요. 잠시 후 하얀색 수입차가 앞에 섰습니다. 그럼 오빠 연락할게요. 미연이 차에 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미연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런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니. 정윤과는 너무 달랐어요.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습니다. 정윤이 소파에서 기다리다 잠들어 있었어요. 민호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연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제 즐거웠어요. 오빠 회사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보여드릴게요. 민호는 부지런히 답장을 보냈어요. 회사에서도 틈틈이 미연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미연이 점심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오빠, 오늘 시간 되세요? 아버지한테 긍정적인 답변 받았어요. 민호는 당장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다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는 단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하세요. 50억 정도 생각하신대요. 정말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이면 회사를 확장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오빠 결혼하셨어요? 미연이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근데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어머, 그래요? 미연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점점 미연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날부터 민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는 혼자 밥을 먹고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들곤 했어요. 얼마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윤이 차려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어요. 배 아파. 시어머니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나오더니 정윤을 노려봤어요. 너 음식에 뭐 넣었냐?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내가 약 먹는 거 알면서 일부러 그랬지? 시어머니는
평소에 친한 아래층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정윤에게 다 들렸어요. 여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요새 이상해졌어. 음식에 뭘 넣은 것 같아. 시어머니는 거짓 소문을 조금씩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을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시선을 느꼈어요. 한편 민호는 점점 돈 많고 아름다운 미연에게 빠져들고 있었죠. 정윤에게는 더 무관심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가더니 잠시 후 비명소리가 났어요. 정윤이 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윤이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뿌리쳤어요. 마침 위층에서 내려오던 아주머니가 비명을 듣고 다가오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 나 밀었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세요? 네가 뒤에서 밀었잖아. 며느리가 나를 계단에서 밀었어요. 위층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 착한 며느리가? 정윤은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어요. 엄마, 또 다치셨어요? 정윤이가 계단에서 밀었다. 민호가 정윤을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왜 자꾸 다치는 거야? 여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제대로 못해? 남편도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이미 미연과 깊은 관계였어요. 미연은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집안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오빠 인생이 아까워. 그날 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정윤에게 노골적인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고아 주제에 감히 이 집안에서 사람 대접하래? 정윤이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저도 사람이에요. 조금은 존중해 주시면 안 돼요? 정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뒤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 사람 살려.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손목을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어요. 며느리가 나를 밀었어. 동네 사람들 다들 나와봐요. 복도에 있던 이웃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위층, 옆집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정윤은 황당했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어머님이 혼자. 위층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에이, 시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해요? 옆집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어요. 근데 전에도 계단에서 다쳤다고. 복도 끝에 있던 한 아주머니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가 급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민호야, 정윤이가 나를 밀었어. 민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찰 부르자. 나도 이제 못 참겠어. 여보, 저 진짜 안 그랬어요. 정윤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손을 뿌리쳤어요. 증거가 있어?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정윤은 폭행 가해자로 조서를 작성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술, 이웃들의 증언, 며느리라는 관계 때문에 정윤은 극도로 불리했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저 정말 안 그랬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냥 여기서 깨끗하게 끝내자. 정윤은 짐도 제대로 못 싸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날 밤 미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 이제 자유야. 이혼 후 고아인 정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어요.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이었어요. 매일 아침 정유는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30대 중반에 경력도 없는 여자를 뽑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경력 단절 주부는 좀. 전화로 거절당하는 일이 계속됐어요. 정윤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백화점 식품관 계약직 채용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 무관, 성실한 분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윤은 바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며칠 뒤 면접 연락이 왔어요. 면접 당일 정윤은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정장을 입었습니다. 백화점 인사팀 사무실은 깨끗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팀장이 정윤을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정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력서 봤는데 경력 단절 주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이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루 10시간씩 서 있어야 합니다. 정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이 정윤의 눈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정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정윤은 합격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월요일 정윤은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백화점까지 지하철로 1시간이 걸렸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식품관에는 직원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대부분 20대 젊은 직원들이었습니다. 언니, 여기 처음이세요? 한 20대 여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이에요.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하세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윤은 조심스러웠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붓고 발바닥이 아팠어요. 손님들은 까다로웠습니다. 이거 유통기한 언제예요? 색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거랑 바꿔주세요. 정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요.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정윤은 백화점 옆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7시가 넘어 어두워진 시간이었습니다. 골목 중간쯤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 괜찮은 거예요? 누가 119 불렀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하고 아무도 선뜻 다가가지 않았어요. 정윤이 달려가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반응이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윤이 손목을 잡아봤어요.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누가 119 불러주세요. 정윤이 소리쳤습니다.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정윤은 노인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TV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정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노인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저 여자 누구예요? 주변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쳐다봤습니다. 정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잘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정윤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을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정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럼 이분 가족 연락처 아세요? 모릅니다. 구급대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윤이 말했어요. 제가 병원까지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러시겠어요?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정윤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노인을 안으로 옮겼어요. 정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제가 길에서 발견해서 같이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하신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정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분들 연락처는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입원 조치했습니다. 가족분 찾아봐야겠네요. 정윤은 병실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정윤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정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정윤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나를 구해준 사람인가요? 네, 좀 괜찮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노인이 정윤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정윤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요. 그럼 얼굴 베었으니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얼른 쾌차하세요. 그런데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나 혼자요. 정윤이 나가려는데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정윤입니다. 가족은? 정윤은 뜻밖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없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정윤을 바라봤어요. 가족이 없다는 노인의 말에 그 후 며칠 동안 정윤은 퇴근 후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일도 가져다 주고 병실 정리도 도와줬어요. 노인은 여전히 혼자였죠. 간호사가 정윤에게 말했어요. 이분 정말 골든타임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이 살린 거예요. 정윤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들어왔어요. 회장님, 연락도 없으시고 어디 가신 줄. 한 남자가 노인에게 급히 다가갔습니다. 정윤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요? 비서가 정윤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이 당신입니까? 정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들이 정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이 내 목숨을 구했어. 정윤은 당황했습니다. 노인의 정체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국내 최고 Y백화점 회장 한상만이었어요. 회장이 퇴원하는 날 정윤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정윤에게 다가왔어요. 연락처 알려줄 수 있습니까? 꼭 보답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전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은 해도 되지 않겠소? 정윤은 망설이다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회장이 종이를 소중히 접었어요. 고맙소. 정윤 씨. 회장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윤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시 백화점으로 출근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윤은 평소처럼 백화점 식품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 이 과일은 오늘 아침에 입고된 거라 신선합니다. 정윤이 손님에게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과일을 담았어요. 그때 식품관 입구 쪽에서 누군가 정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상만 회장이었어요. 정윤은 무거운 상자도 척척 나르며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는 주워서 버렸죠. 손님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 도와줬습니다. 저 아이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계약직으로 한 달째 근무 중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구먼. 회장은 한참을 서서 정윤을 지켜봤습니다. 정윤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사실 회장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윤과 비슷한 나이였죠. 며칠 뒤 정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나 한상만입니다. 기억하나요? 정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회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좋아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습니까? 식사 한번 합시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장님이랑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고마운 마음에 밥 한번 사는 겁니다. 정윤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7시 백화점 근처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요. 정윤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메뉴판을 건넸어요. 편하게 시키세요.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회장이 정윤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정윤 씨 살아온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습니까? 정윤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얼굴도 모릅니다. 아기 때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회장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결혼은 했습니까? 네. 했었는데 이혼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정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회장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누명이라니? 정윤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폭행 사건, 이혼, 쫓겨난 일까지요.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고 바르게 살고 있군요. 정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세상엔 바른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장은 문득 죽은 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도 정윤처럼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였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앞으로 가끔 연락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럼요. 회장님. 그 후 몇 주 동안 회장은 정윤을 자주 불렀습니다. 때로는 식사, 때로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정윤의 생각,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용히 듣고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던 길이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어요. 정윤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은가요? 글쎄요. 지금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답니까? 정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정윤을 보며 자꾸 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딸이 살아있었다면 정윤 나이쯤 됐을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장이 정윤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정윤은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긴장했습니다. 앉아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윤 씨, 나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정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런 일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회장이 서랍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대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에요. 정윤 씨랑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정윤은 사진 속 여성을 가만히 봤습니다. 평생 사업만 하다 보니 딸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지.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회장이 정윤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정윤 씨를 만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윤 씨를 내 딸로 삼고 싶어요. 정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양녀로 삼고 싶어요. 내 가족이 되어주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어요.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나는 정윤 씨가 귀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정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답을 줘요. 정윤은 믿기지 않는 엄청난 상황에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윤이 다시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그래도 될까요? 괜찮고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실망시키지 않는 좋은 딸이 되겠습니다. 회장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턴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아버지. 정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윤은 공식적으로 한상만 회장의 양녀가 되었어요.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 회장 딸이래. 계약직이었는데 대박이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장은 정윤에게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정윤은 출근해서 재무제표 보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윤은 회장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후에는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식품관, 의류관, 주차장까지 돌아봤어요. 정윤아, 힘들지 않나?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할 수 있겠어? 그럼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윤은 식품관 점검 중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새 라벨로 덮여 있었죠. 정윤이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납품 기록도 이상했습니다. 이건 비리 같은데 조사해 봐야겠어. 며칠 뒤 정윤은 협력업체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회장님, 이런 업체들은 바로 계약 해지하고 담당 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해요. 그래. 네가 직접 해보겠니? 회장이 정윤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정윤은 투명한 업체들을 새로 선정했어요. 비리 업체들은 전부 계약 해지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회장 딸인데도 현장부터 돌며 온갖 굳은 일 다 한대. 저 사람 진짜 양녀 맞나? 가족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정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회장이 정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어. 저 아이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정윤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본격적으로 식품관 개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첫 회의가 열렸어요. 회장님, 식품관부터 바꿔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꿀 생각인가? 정윤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납품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모든 거래를 전산으로 기록하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유통기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매일 점검하고요. 좋아. 계속해보게. 셋째, 직원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휴게실도 넓히고 급여도 올리고 싶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해보게. 책임지고 밀고 나가라고.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0분간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정윤이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모든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전산으로 기록됩니다.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해질 거예요. 또 다른 직원이 불만을 표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정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 신뢰가 우리 밥줄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우리한테 이익이에요. 직원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유통기한 점검이 까다로워지자 직원들은 투덜댔어요. 아침마다 점검하려니 힘들어 죽겠네. 예전이 편했는데. 정윤은 직접 10분간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상자를 나르고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요. 직원들은 회장 딸이 직접 현장 일을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객 클레임 센터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10분간 클레임이 30% 줄었습니다. 회장이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정윤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2달째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님이 재방문하는 비율이 늘었어요. 여기 과일 신선해서 자주 와요. 직원들도 친절해졌어요. 손님들의 칭찬이 늘어났습니다. 3달째 10분간 매출이 20% 올랐습니다. 회장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정윤이 덕분에 10분간이 완전히 달라졌어. 회장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부서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매장도 같은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제신문 기자가 백화점을 찾아왔어요. 정윤 대표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정윤이 회의실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비정규직 출신으로 백화점 혁신을 이끌고 계신다는데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나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직원들을 존중하는 거죠.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계약직으로 일해봤기 때문에 직원들 어려움을 알아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비정규직 출신 임원, 백화점 혁신 이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경쟁 백화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경쟁사 임원이 회의에서 말했어요. 저 사람 과거 좀 캐봐. 뭔가 있을 거야. 계약직에서 갑자기 양녀? 수상하잖아. 견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10분간 직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정윤도 초대받았어요. 대표님도 오세요. 회식인데. 정윤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같이 가요. 동네 고깃집이었습니다. 직원 10명이 둘러앉았어요. 정윤도 한쪽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소주잔을 돌렸습니다. 대표님, 한잔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윤이 소주를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계약직 출신 맞으세요? 네, 맞아요. 여기 10분간에서 일했어요. 다른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헐, 진짜요? 그럼 우리랑 똑같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네, 상자도 나르고 진열도 하고 그랬죠. 직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와, 그런데 지금은 대표님이시잖아요. 정윤이 웃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한 나이 든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보다 더 현장 돌아다니시는데 본받고 싶습니다. 젊은 직원도 거들었어요. 대표님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과찬이세요. 회식이 끝났습니다. 정윤은 혼자 골목길을 걸었어요.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정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은 거 맞겠지. 나 혼자서도 잘하고 있는 거지. 정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윤은 평소보다 일찍 백화점에 출근했습니다. 10분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윤은 진열대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유통기한도 확인하고 먼지도 닦았어요. 여기서 시작했지. 정윤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계약직으로 처음 출근하던 날, 손님들 눈치 보며 일하던 날, 퇴근 후 지친 몸으로 고시원 돌아가던 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윤에게는 아버지가 생겼고 목표가 생겼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벌써 오셨어요? 응, 일찍 왔어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같이 마셔요. 정윤은 직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었어요. 점심시간 회장이 식품관을 찾아왔습니다. 정윤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멀찍이 서서 딸을 지켜봤습니다. 정윤이 손님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 동료 직원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내 선택이 정말 옳았어.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에서 정윤과 회장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윤아, 힘들지 않나? 괜찮아요, 아버지. 직원들이 정윤이를 잘 따르더구나. 제가 부족한데 직원들이 좋게 봐주는 거죠.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가 진심으로 대하니까 그런 게지. 정윤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좋은 딸을 얻었으니까.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윤의 새로운 삶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쫓겨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와 미연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민호는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윤이가 사장이라니. 이게 무슨... 미연이 재빨리 민호 팔을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전처는 전처일 뿐이잖아요. 우리 결혼 준비나 신경 써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복잡했어요. 며칠 뒤 미연이 민호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오빠 예식장은 특급 호텔로 해야죠. 테이블에 예식장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건 좀... 비용이... 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지원해 주신대요. 걱정 마세요. 미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장인어른께서? 네, 아빠가 오빠 엄청 마음에 들어 하세요. 민호는 안도했습니다. 며칠 뒤 미연이 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은행 앞이었어요. 오빠, 우리 공동관리 계좌 만들어요. 결혼 준비금 모아두게요. 응? 공동계좌? 민호가 망설였습니다. 미연이 살짝 토라진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나 못 믿어요? 결혼할 사람한테 통장도 못 맡겨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우리 집에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까지 했는데 오빠가 날 못 믿다니.
민호가 당황했어요. 나 정말 서운해요. 미연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민호가 급히 미연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여기 있어. 민호는 통장을 꺼내 미연에게 건넸습니다. 회사 운영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역시 우리 오빠. 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미연이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30평대 아파트, 민호와 영숙이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어머님, 노후 자금 제가 안전하게 굴려드릴게요. 거실 소파에 앉은 미연이 말했습니다. 뭐, 내 노후 자금을? 영숙이 눈을 반짝였어요. 네, 아버지 회사에서 특별 금융상품 나왔거든요. 이율이 엄청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일반 은행의 3배요. 근데 가족만 가능해서요. 영숙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3배? 그럼 당장 넣어야지. 맞아요, 어머님. 곧 큰 돈 버실 거예요. 영숙은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과 적금을 전부 해지했어요. 그리고 미연에게 건넸습니다. 얘야, 이거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미연이 돈을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미연에게 전화했어요. 자기야, 예식장 계약금 입금했어? 네, 다 했어요. 걱정 마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피로연 음식도 확정했어? 당연하죠. 오빠는 턱시도나 잘 준비해요. 민호는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식 3일 전이었습니다. 미연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 친정집 잠깐 다녀올게요.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해서요. 그래, 나도 같이 갈까? 아니에요. 여자들끼리 얘기도 있고, 오빠는 회사 일이나 잘 마무리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미연이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 민호는 예식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특급 호텔 웨딩홀이었어요.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장민호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저희 명단에 없으신데요? 민호가 당황했어요. 분명히 계약했다고 했는데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계약금 입금 내역도 없습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제 약혼녀가 다 처리했다고 했어요. 민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급히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연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송 실패. 민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미연이 쓰던 방을 확인했습니다.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 화장품도 전부 사라졌어요. 테이블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잘 살아요.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어요. 급히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회사 통장 잔액 영원, 개인 통장 잔액 영원. 민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뒤 영숙이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민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연이가 사라졌어. 뭐? 돈도 전부.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 퇴직금은? 내가 미연이한테 맡긴 돈.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회사 운영자금 3억 원, 어머니 퇴직금 5천만 원. 약혼녀 이름이 뭡니까? 오미연입니다.
형사가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이 여자, 결혼 사기로 전과 3범이네요. 민호는 멍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짜 재벌딸 행세하는 게 수법입니다. 명품도 전부 짝퉁이었을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투자 약속은?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거래처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대금 언제 입금하시나요?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거래 중단하겠습니다. 거래처가 하나 둘 끊어졌습니다. 회사 직원들 급여도 미지급됐어요. 직원들이 하나 둘 퇴사했습니다. 한 달 뒤 민호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어요. 대출금 상환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지금 상황이. 대출금 총액 10억입니다. 오미연 씨가 사장님 명의로 대출 받으셨네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출이 10억이나 됐어요. 집에 경매 공고가 붙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현관문에 붙어 있었어요. 영숙이 복도에서 그걸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아, 우리 이제 어떡하니? 민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윤이한테 뭔 짓을 한 거야? 한 달 뒤 민호와 영숙은 짐을 쌌습니다. 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다 민호는 서랍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정윤 사진이었어요. 민호는 사진을 찢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냥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지하 월세방 창문에는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영숙이 낡은 이불을 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민호는 천장을 쳐다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윤이 대표이사로 승진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식품관 개혁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백화점 내부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무리 양렬하지만 대표이사는 너무했어. 계약직이었는데 벌써 대표이사라니. 고참 임원들도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몇몇 임원이 모여 있었어요. 회장님이 너무 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혈연도 아닌데 말이야. 그중 한 명이 백화점 전략기획팀 간부 한정훈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야심 많은 남자였어요. 정윤 씨 과거를 좀 알아봐야겠어. 한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뒤 한정훈은 인사팀 자료를 몰래 열람했습니다. 정윤의 개인 파일이었어요. 이혼 경력, 과거 주소지, 경찰 기록. 한정훈이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폭행,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1년 전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었어요. 이거면 충분해. 한정훈이 씩 웃었습니다. 며칠 뒤 한정훈은 김영숙의 월세방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퇴근 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었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윤이라는 사람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윤? 그년이 왜?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영숙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정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백화점 사장입니다. 뭐라고요? 영숙이 눈이 커졌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양녀가 돼서 대표이사까지 올라갔어요. 그년이 회장 양녀가 되었다고?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정훈이 계속 말했어요. 과거 폭행 사건 아시죠? 그걸 이사회에 알리면 정윤은 끝입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믿어도 되는 건가?
영숙이 슬쩍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놨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돼요? 진술서만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그럼 나한테 뭐가 좋은데요? 영숙이 따져 물었습니다. 이정윤이 물러나고 제가 사장이 되면 그때 보상해드리죠. 구체적으로 얼마? 1억 드리겠습니다. 한정훈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좋아요. 그년 인생 끝장내야죠. 영숙이 동의했습니다. 한정훈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럼 진술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돼요. 한정훈이 나갔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녹음이 잘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건 내 보험이야. 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 본사였습니다. 한정우는 몇몇 이사들을 조용히 만났어요. 커피숍 구석 자리였습니다. 이 자료 좀 보십시오. 한정훈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사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정윤의 과거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정윤 대표 자료입니까? 네. 과거 시어머니 폭행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경찰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다른 이사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정우는 익명으로 자료를 흘렸어요. 곧 백화점 내부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과거에 문제가 있대. 폭행 사건이 있었다던데. 곧 큰일 터진다더라. 정유는 복도를 지나가며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눈빛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일부 이사들이 긴급 내부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회장실로 건의서가 올라왔어요. 이정윤 대표이사의 과거 경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서류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정윤이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 과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야? 과거 누명 쓴 사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다시. 회장이 정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하지만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알잖아. 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윤은 과거 사건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연락처 찾아주세요. 네, 대표님. 그리고 당시 이웃들 주소도 알아봐 주세요. 정윤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을 만났어요. 그때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이었죠. 폭행 증거가 나왔나요? 경찰관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증거가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쌍방 진술이 달랐고요. 그럼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나요? 네, 명확한 폭행 증거 없음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정유는 직접 이웃들도 찾아갔습니다. 복도 끝에 살던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때 일 기억하세요? 네, 기억나죠. 제가 정말 시어머니를 밀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있었는데 혼자 넘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어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정유는 CCTV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당시 영상이 남아있나요?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서 없는데 음성은 백업 서버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며칠 뒤 음성 파일을 받았습니다. 정유는 파일을 들어봤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아 주제에 감히 이 집안에서 사람 대접하래? 정윤 목소리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문 열고 정윤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사람 살려. 분명 시어머니 혼자일 때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이걸로 충분해. 정윤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했어요. 이틀 뒤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이었어요. 이사 1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정윤 대표의 과거에 대한 의혹을 다루겠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과거 폭행 사건이 사실입니까? 회의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이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폭행했다고 주장하셨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이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일이 있었어요. 정윤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보석이 없어졌다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죠. 그리고 제가 음식에 뭘 넣었다고 매일같이 의심했습니다. 또 계단에서 일부러 넘어지고 제가 밀었다고 소문냈죠. 정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거의 사고를 내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한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보시죠. 정윤이 노트북을 열어 관리사무소에서 찾은 CCTV 영상을 보여주고 경찰 재조사 결과까지 보여주며 설명했죠. 명확한 폭행 증거 없음, 목격자 진술 일관성 부족, 피해자 진술 여러 차례 변경. 정윤이 이사들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무죄였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어요. 그럼 누가 이 일을 다시 떠들고 다니는 겁니까? 정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사님 중 한 분이 이 사건을 악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한정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며칠 전 김영숙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백화점 근처 카페였어요. 초라한 행색의 영숙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윤이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숙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한정훈 목소리가 들렸죠. 과거 폭행 사건을 이사회에 알리면 이정윤은 끝입니다. 이어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뭘 하면 됩니까? 이 서류들에 서명하고 진술서만 써주시면 됩니다. 정우는 낡은 서류 봉투를 열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작된 회계장부, 위조된 정윤의 폭행 진술서, 조작된 병원 진단서, 그리고 합의서 복사본. 모두 정윤을 몰아내기 위해 만든 가짜 증거물들이었어요. 그럼 내가 얻는 건 뭡니까? 1억 드리겠습니다. 영숙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 녹음 파일 너한테 넘길 테니 2억만 줘. 정윤이 조용히 웃었어요. 협박이시네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야. 너 이제 회장 딸이라며? 그 정도야 이제 껌값이잖아. 좋아요. 저한테 주세요. 그 녹음이 제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거든요. 정윤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정훈이 어머님과 공모해서 저를 모함하려 했다는 증거예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2천만 원 현금 드릴 테니 그 녹음 주세요. 영숙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윤이 수표를 꺼내 건넸습니다. 영숙이 녹음 파일을 정윤에게 전송했어요.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김영숙 씨는 협박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게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정윤이 녹취를 전체 재생했습니다.
한정훈 간부는 돈으로 거짓 증언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정훈 이사, 이게 사실인가? 저는 한정훈이 말을 더듬었어요. 여기서 나갈 사람은 정윤이 아니라 자네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한정훈에게 다가갔어요. 한정훈이 끌려나갔습니다. 다음 날 정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화점 본사 대강당이었어요.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과거 폭행 의혹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합니다. 정윤이 CCTV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이웃 증언 영상도 보여줬어요. 경찰 재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거짓된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이 뒤집혔습니다. 억울한 누명 쓴 여성, 백화점 사장까지 시어머니의 치밀한 모략, 결국 진실 드러나. SNS도 폭발했어요. 이정윤 대표 응원합니다. 김영숙 처벌해야 한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와 영숙의 지하 월세방은 어두웠어요. 영숙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민호야, 밥 먹어. 알았어. 민호가 일어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라면 그릇을 내밀었어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도 못하겠어. 영숙이 허리를 주무르며 투덜거렸습니다. 병원은 가봤어? 돈이 어딨어. 파스나 붙어야지. 둘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오후에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어요. 오늘도 힘내자. 민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배달 일은 고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야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주문이 몰려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 3층인데 빨리 좀 가져다 주세요. 전화로 재촉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호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는 백화점 근처에 배달을 갔습니다. 음식을 전달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건너편 전광판에 광고가 나왔어요. 함께하는 내일 재단, 이정윤 대표. 정윤의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호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인상을 썼죠. 신호가 바뀌자 엑셀을 3개 밟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백화점 정문 앞에서 배달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때 백화점 정문이 열렸습니다. 정윤이 직원들과 함께 나왔어요.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정윤을 봤습니다. 정윤은 민호를 못 본 채 걸어갔어요. 민호는 정윤 쪽으로 걸어갔어요. 경호원이 앞을 막았습니다. 야, 이정윤. 민호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윤이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 잘 나가더라? 뉴스 봤어. 민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할 말 그것뿐이시면 전 가겠습니다. 정윤이 돌아서려 했어요. 민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잠깐만. 정윤이 다시 멈췄습니다. 너 좀 잘 나가니까 그렇게 나오시겠다?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정윤이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잘해줬다고요? 그래. 고아 출신인 너를 우리 집에 들인 것만도 고마워해야지. 민호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군요. 뭐 사실이잖아. 경호원이 민호를 밀어냈습니다. 정윤이 차에 타려 했어요. 야, 내가 지금. 민호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경호원이 더 강하게 막았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윤이 차에 탔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아, 이정윤. 민호가 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잘난 척 하지 마.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는 짜증을 내며 오토바이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민호가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배달. 왜 이렇게 늦어? 영숙이 투덜거렸습니다. 정윤이 봤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 어디서? 백화점 앞에서. 좋은 차 타고 가더라. 뭐래?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 거만하게. 민호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즉, 저것도 참. 영숙이 혀를 찼습니다. 우리 덕분에 결혼도 하고 살았던 주제에. 그러게. 영숙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TV에서 백화점 뉴스가 나왔어요. 정윤이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숙이 바로 채널을 돌렸어요.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영숙이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라면 먹어. 에휴, 또 라면이야? 민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네가 다른 거 좀 사와. 내가 돈이 어딨어. 영숙도 짜증을 냈어요. 아, 진짜. 민호가 일어나 투덜거리며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자 라면을 넣고 스프를 풀었어요. 영숙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민호야, 내일 마트 전단지 봐. 계란 할인한대. 휴지도 떨어졌어. 알았어. 대화가 끊겼습니다. TV 소리만 들렸어요. 영숙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에휴, 허리야. 영숙이 허리를 주무르며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혼자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또 백화점 이야기가 나왔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민호는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에휴.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마트 전단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계란 10개에 2,000원이래. 빨리 사와. 나 배달 나가야 돼. 그럼 언제 사? 저녁에. 저녁엔 없어. 지금 사와. 둘이 다시 티격태격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마트에 가서 계란과 휴지를 샀어요. 2,000원짜리 과자도 하나 집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잔액 부족. 현금으로 할게요. 민호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비닐봉지를 들고 걸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지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어둡고 좁은 계단이 자신의 처지 같았죠. 민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백화점 창립 2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협력업체 대표들, 백화점 직원들, 언론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함께하는 내일 재단 출범식.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꽃 장식이 화려했습니다. 레드카펫이 입구부터 무대까지 깔려 있었어요. 무대 옆에는 한상만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어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췄어요. 정윤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정윤을 쳐다봤어요. 저는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였습니다. 정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라며 늘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가족이 생길까? 정윤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박수가 조금씩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가족이 됩니다.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내일재단 공식 출범을 선언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크린에 재단 사업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보호아동 학자금 지원,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교육, 고령층 일자리 창출 사업, 소상공인 협력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 지원. 정윤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처럼 혼자인 사람들, 다시 시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가족이 없어도 함께할 내일은 있습니다. 무대에 20대 여성이 올라왔습니다. 재단의 첫 수혜자였어요. 고아 출신 대학생이었습니다. 정윤이 그 여성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수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덕분에 대학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수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사장님처럼요. 정윤이 수혜자를 안아줬습니다. 장내에 박수와 눈물이 함께했어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정윤은 과거 자신이 일했던 식품관으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가 서빙 좀 도와도 될까요? 정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이요? 네,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요. 정윤은 직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직원들과 나란히 섰어요.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저분 사장님 아니에요? 맞네, 진짜네. 사진을 찍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정윤은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한 할머니 손님이 정윤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왜 직접 서빙을 하세요? 정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저한테 처음 따뜻한 밥을 줬던 곳이거든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네요. 회장이 입구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내 딸, 참 잘 컸구나.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윤은 회장실로 갔어요. 회장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윤아, 이제 아빠가 떠나도 이 백화점은 괜찮겠구나.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넌 이미 혼자 설 수 있어. 아버지. 아니, 혼자가 아니지. 내 주변엔 이제 가족이 많잖니. 회장이 정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 네가 내 딸이 돼줘서. 회장이 정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아빠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윤은 백화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물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정윤은 난간에 기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던 그날 밤, 고시원에서 울던 밤, 백화점 계약직 면접 보던 날, 회장님을 살린 그날, 식당에서 민호를 만났던 날, 바람이 불어 정윤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정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요.
고아였던 한 소녀는 이제 수많은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핏줄은 아니지만 따뜻한 가족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백화점 간판 불빛도 환하게 빛났어요. 정유는 난간에 기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바닥까지 떨어졌던 고아 출신 여자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였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였어요. 정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정윤은 증명했습니다. 정윤의 새로운 내일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밝은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